B라는 사람이 역시 20%. 이렇게 100%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도 계산할 때 투수관계 포함입니다. 예. 가점주주이냐 아니냐 따질 때도 투수관계 포함해서 하는 거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도자산연구소 이영길입니다. 이번 시간에 추정과 간주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추정과 간주가 뭐 민법이든 다른 법률도 많이 일반법에도 있지만 이 세법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꼭 체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정과 간주는요, 이렇게 쓰는데요. 추정과 간주. 추정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 그러면요, 법률을 규정해서 뭐뭐로 추정한다, 뭐뭐로 추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많이 규정하고 있어요. 뭐뭐로 추정한다 내지는 추정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간주에는 세 가지로 표시가 됩니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뭐뭐로 본다, 간단하게. 뭐뭐로 본다 되어 있으면 다 뭐뭐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절하게 뭐뭐로 간주한다 이렇게도 규정하기도 하고요. 또 뭐뭐로 의제한다 이렇게도 씁니다. 의제는 의제한다 이렇게. 요 의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많이 쓰죠. 우리 세법상에 나타나는 것은 간주한다에서 나오는 것은 가점주주의 간주취득세로 많이 나오고요. 간주취득세. 취득이 아닌데 취득을 간주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의제배당세, 의제배당소득, 의제배당으로 본다. 예. 의제배당 많이 이익 속에서 많이 봤죠, 그죠? 추정한다는 의미는요, 여기 법률 용어로는 입증 책임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 무슨 이야기냐면요, 소송이 걸리면 변론주의에 의해서 원고가 먼저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원인, 청구 원인이나 근거를 원고가 입증을 해야죠. 그죠? 피고 보고 돈 내라 그랬는데, 피고 너가 입증해서 돈 내지 말라가 아니라 원고 측에서 입증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정 규정이 있으면 그 추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 저게 법률 규정상 추정이 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 쪽에서 입증을 해서 추정을 깨야 돼요. 입증 책임의 전환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국세기본법 81조의 3에 보면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는 과세관청에 제출한 신고서는 진실하다고 추정해야 돼요. 진실하다. 이게 추정이 됩니다. 진실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게 그럼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제출하잖아요. 제출했을 때 내가 신고한 내용이 진실합니다라고 납세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에서 기하가 제출한 신고서가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결국 세무조사 나오는 이유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도요, 헌법 27조 사항이죠. 사항에 형사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많이 써먹는 거.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즉, 범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를 추정을 받기 때문에 그 추정을 깨기 위해서 국가가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대목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정의 효력이 이렇게 입증 책임의 전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추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 30조에서 동시사망의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 설명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30조에 보면요,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추정을 받으니까 동시 사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서 이 추정을 깨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IT 산업으로 해서 아주 회사를 크게 키운 2천억 배 키운 대표님이 있었어요. 대표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출장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태평양에서 추락을 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죠. 실제로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두 사람도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민법 30조에 의해서 동시 사망으로 추정을 받죠. 동시 사망으로 추정이 되니까 대표님의 배우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이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회사, 2천억 되는 회사의 주식을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대표님이 사망하면서 원래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한테 상속을 시키려고 보니 대표님 죽은 것과 동시에 상속 개시되잖아요. 아들도 동시에 사망을 했어요. 상속인이 없는 거죠. 직계 비속으로서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배우자 단독 상속이냐? 아무도 없다면 배우자 단독 상속이 되겠죠. 근데 이 대표님에는 젊은 대표님이라 대표님의 부와 모가 계셨어요.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아들이 동시에 사면 없는 것 같으니까 단독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공동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부 1, 모 1, 배우자 1.5 이런 형태로 공동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소식이 전해지자 그 인근 옆 나라에서 급히 구조대를 급파합니다. 구조대가 도착해서 살펴보니까 대표님은 이미 사망을 한 상태고 아들은 생존해 있었어요. 생존해서 구조대가 헬기로 병원으로 급히 후송을 했죠. 후송 도중에 결국 아들도 사망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님이 사망을 하면서 아들이 살아있었잖아요. 대표님이 사망할 때 한두 시간 차이지만 어쨌든 배우자와 아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되죠. 배우자 1.5, 아들 1 이렇게 해서. 근데 그 후에 아들이 또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직계 비속이 없으니까 배우자도 없으니까 아들의 직계 존속인 엄마한테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대표님보다도 나중에 사망한 게 밝혀지게 되면 배우자 단독 상속이 되는 거죠. 부모님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를 가져옵니다. 만일에 동시 사망을 추정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동시 사망을 간주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사망되면 간주가 되면은요, 구조일지에 의해서 또 병원의 관계자들에 의해서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것만 가지고 이 간주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아들이 대표님보다도 나중에 죽은 사실을 가지고 법원의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든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그걸 첨부해야만이 고적정리와 상속재산이 이루어집니다. 간주 규정이라면요. 하지만 추정이기 때문에 추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대의 일지나 병원 관계의 증언에 의해서 아들이 나중에 죽은 그 사실이 입증이 되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상속과 고적정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정은 우리 일반적인 걸 가지고도 깰 수 있는 게 추정이고 간주는 반드시 법원의 확인을 거쳐야만 간주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간주 강력하죠. 네. 그래서 추정은 입증 책임의 전을 가져오는 이런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간주에서 한번 보면요. 추정과 간주, 의제, 이런 용어가 많이 생긴 것도 다 우리나라에 힘이 없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1910년에, 그죠?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한제국으로 있다가 한일 합병으로 나라가 없어지죠. 그래서 1912년에 조선 총독부가 설치돼서 조선 총독부령, 우리나라 같은 총리령, 부령 그러잖아요. 조선 총독부령 제2호, 예, 토지조사령이 반포되죠. 토지조사령. 제7호, 조선민사령이 반포됩니다. 제14호, 조선형사령이 반포됩니다. 시행이 되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없으니까 법률이 없죠. 법률은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나라가 없으니까 의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 있는 대신들이라 그랬죠. 그 대신들이 그냥 모여서 의결 지금 국무회의처럼 땅땅 하면 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요. 좀 황당하죠, 그죠?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일본의 법을 다 시행하다 보니까 일본어를 모르면 일본 법을 그대로 조선 민사령으로 해서 도입해 쓰고 있었잖아요. 일본어를 모르면 법률을 몰라요. 법률을 모르면 법적 보호도 받지도 못하고 재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공무원이 되려고 그러면 일본어를 알아야만 공무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원래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는 1900년대 초반에 와서야 이제 이게 강제로 개방이 되고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100년 전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많이 근대문을 많이 받아들였죠. 그 대표적인 것이 독일로부터 독일 대륙법계거든요. 크게 우리 전 세계적으로 법 계통을 보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나눌 수 있죠. 영미법계는 판례가 발달한 불문법이고 또 대륙법계는 성문법으로 발달한 거잖아요. 그 성문법을 독일, 프랑스, 독일을 통해서 일본이 가져와서 자기들이 시행을 하고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법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 1945년에 해방이 됐고 1948년에 대한민국 합법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걸 사용이 됐어요. 사용될 수밖에 없죠. 다른 법이 없으니까. 사용되고 1961년도에 민법이 우리나라 민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 의용민법이라고 해서 일본 민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적당한 용어가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말들이 계속 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왜 지금은 없애면 되지 않느냐? 이걸 없애버리면은 이 법은 정확해야 되는데 그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해사법 같은 경우에 이철성 교수님 같은 분들은 해사법 책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잘 썼어요. 근데 그 책에 한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 나중에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우리 한글로 많이 바꿨는데, 바꾸면서 느낌이 살점이 떨어지는 나가는 것 같다는 표현까지 썼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잔재이긴 하지만 지금은 1960년대부터 그 2000년대까지는 50년간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정말 뛰어난 엘리트들이 이 법학을 전공하고 또 사법시험을 통해서 많이 인물이 배출되면서 법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실은. 일본에 없는 헌법재판도 한국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민법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걸 뭐 반드시 이런 용어를 반드시 쓰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건 뭐 국수주의의 주장에 불과한 거죠. 그냥 우리가 더 받아들였으니까 이걸 더욱더 정확하게 잘 발전시켜서 사용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아마 지금도 법조계에서 이걸 이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씀 잠깐 드렸고, 우리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간주취득세를 한번 봐야 돼요. 간주취득세. 의제배당은 우리가 이익 소각에서 많이 봤으니까, 뭐, 배당이 아닌데, 배당을 의제한다는 거잖아요. 주주가 회사에다가 소각 목적으로 회사가 매입한다 그래서 주주는 자기 주식을 넘겨준 것 뿐이에요. 양도한 것 뿐인데, 그 양도 차익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죠? 결국 법인과, 그죠? 법인과 주주 간에 이 주식이 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거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양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에서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는 배당으로 봐서 부과한다.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고, 그죠?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로서 그와 따로 별도로 하니까 세금이 적죠.
예, 그런 차이가 온다는 건 우리 이익소득면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법 7조 5항에 보면요. 간주취득세가 있는데, 지방세법 7조 5항에, 간주취득세가 있습니다. 가점주주의 간주취득세예요. 여기서 나오는 과점주주라 하면 법인의 주주로서 50% 이상을 점한 보유한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과점이라는 것은, 예, 넘어갈 가짜잖아. 지날 과자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또 한자가 조금 유리한 면도 있어요. 그죠? 지날 과자란 말이에요. 과반수, 그러면 반수를 넘어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과반수는 5명이 아니죠. 6명부터 과반수입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아니라 가점주주라 하면 이거 특수관계에 포함되는 거예요. 특수관계에 포함한 전체 그 해당 주식의 50%를 초과, 단 한 주라도 초과하는 주주가 가점주주입니다. 가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느냐? 자, 설립할 때 먼저 볼까요? 법인 설립할 때 대표님이 50%, 그리고 이사 A가 25%, 이사 B가 25%, 이렇게 하면 100% 되잖아요. 법인을 설립했어요. 법인을 설립해서 회사가 잘 나가서 부동산도 구입하고 항공기도 구입하고 뭐 선박도 구입해서 이러한 것들은 100억대 재산이 있는 거로 보죠.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이 이렇게 100억이 있어요. 근데 B가 나는 이제 손 떼겠습니다. 내 사업하러 가겠습니다. 25%를 대표님 사주세요. 그 대표님 오케이. 그래서 25% 시가를 계산하고 세금이 안 나오도록 적당히 조절해서 넘겼습니다. 대표님은 75%가 되고 B는 이제 주주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대표님이 50% 가지고 있을 때는 가점주주가 아니죠. 그죠? 아닌 상태에서 25%를 가지고 오니까 대표님이 가점주주에 해당이 됩니다. 가점주주에 해당이 되면 간주취득세가 나오죠. 간주취득세는 부동산, 뭐, 다른 것, 등록되는 거 다 합해서 공시지가 100억이다. 100억 곱하기. 이때 보통 유상 취득할 경우에는 4%잖아요. 그런데 간주취득세는 원래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주취득세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기준율이라고 있어요. 2%. 예전에 저 이야기할 때 조세특별법상 75% 취득이 감면되면은 그때에 농특세를 부과할 때도 취득세를 2%로 봐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에도 중과 기준율 2%입니다. 2%. 물론 여기에 농특세 0.2% 붙죠? 0.2% 농특세 2.2%입니다. 그죠? 2.2%를 계산을 해서 2.2% 계산하면 취득이 나올 거면 2억 2천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곱하기 설립한 대표님은 가진 75% 전부 다 0.75 곱합니다. 그러면 2억 2천에 75%를 하게 되면 1억 6천쯤 나오겠다. 그죠? 이거를 대표님이 별도로 취득세 납부하셔야 돼요.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대표님이 가점주주가 아니었을 때는 이 회사가, 이 법인이 대표님 개인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근데 가점주주가 되면 이 회사는 대표님 개인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가지고 있지만 대표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법인에 요트가 있다. 요트 그럼 대표님 마음대로 쓸 거 아니야. 51%니까. 그죠? 그래서 비록 법인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그 취득 과세 대상 물건이라 하더라도 대표님이 가점주가 아니다 가점주가 되면은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와 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가 처음부터 60%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 A라는 사람이 20%, B라는 사람이 역시 20%. 이렇게 100%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계산할 때 투수관계 포함입니다. 예. 가점주주이냐 아니냐 따질 때도 특수관계를 포함해서 하는 거고, 그 특수관계에 전가 지분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역시 특수관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 했는데 이 20%를 다시 A에게 양도를 해요.
B는 나 이제 그만하겠다. 그러니까 대표님하고 A만 대표님 80% 가지게 되고, 그죠? 80% 가게 되고, A가 20%가 B는 탈락하고, 이렇게 됐다. 이 경우에도 역시 간주취득세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점주주였잖아요, 대표님은. 그죠? 처음에 설립할 때 가점주주가 되는 분은 간주취득세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설립할 당시에는 이미 가점주주량이 정해져 출발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 취득으로 보질 않아요. 설립인 경우에는. 그 설립이 된 상태에서 20%가 올라온 80%가 됐잖아요. 20%가 20% 증가했잖아요. 이 경우에도 100억. 취득세 과세에 대해서 100억이잖아요. 가점물건이. 곱하기 2.2%. 그죠? 곱하기 요번에는 80%가 아니라 정가분만. 어차피 가점주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였는데 거기에서 20% 올라갔으니까 20% 정가분만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억 2천에서 20%니까 한 4,400만 원 나오나요? 0.44 이렇게 나와. 4,400만 원 나오죠. 요거만 하시면 간주취득세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간주취득세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대표님이 저는 60% 가지고 있다가 다시 40% 내려갔다가 다시 60% 올라오면 간주취득세 안 나옵니다. 근데 전에 60% 있다가 50% 갔다가 이번 70% 올라왔으면 전에 최고 높은 60%보다 10% 올라갔잖아요. 그 10%만큼 내시면 돼요. 간주취득세는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 판례 하나 나온 것 중에 이건 60% 올라간 건 순전히 대표님이 여기에 B로부터 직접 이렇게 유상으로 받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적용이 되는데 법인에 예를 들어서 이 B가 법인 자사주 매입을 하는 형태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소각을 하면 대표님이 이게 지분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익소금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B가 법인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어서 법인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법인의 자사주는 이 특수관계인이 가진 걸로 대표님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자사주를 가지고 왔거나 소각을 하거나 함으로 인해서 대표님이 지분이 올라갔다. 이 경우는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 안 된다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해서 대표님이 지분이 올라가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취득 추정과 간주가 단순히 생각하면 그거 증명력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사례를 적용을 해서 보면 큰 차이가 나올 수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주는 또 이제 민법상으로는 그 실종 선고,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을 간주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 세법상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말씀 공지해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정말 한계가 있더라고요. 모든 걸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상황상. 그래서 제가 다음 달 10월 19일부터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평생교육원이었는데 지금 미래지식교육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CEO 절세 경영이라는 최고의 과정에 제가 강의를 맡아서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혹여 좀 더 가까이서 좀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저 회원님들의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성원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아마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최고위 과정 찾아가 보시면 커리큘럼하고 강사진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